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어요. 일단 턱을 치거나 옆구리를 치면 선생님이나 엄마가 걔한테 다가가죠. 관심을 끌어요. 그쵸? 걔한테 뭔가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요. 그런 얘한테 이점이 있는 거예요. 행동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며 어떤 대체 행동을 알려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다양한 지원 전략 구성하기. 여기서 제가 막혔어요. 대체적 행동을 알려줄 수 있는 것까지는 하는데 종합적으로 이걸 학교, 얘를 만나는 선생님들,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막 적어드리긴 한데 좀 별난 엄마 같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대체적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환경적 개입을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띌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어때요? 턱을 치면 어때요? 턱에 이따시거나 붕대를 붙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갖죠. 그럼 환경적으로 얘 보여지는 모습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몸을 흔들거나 옆구리를 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의 대체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수단을 늘려줘야 되니까 집에서 얘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저는 부모가 제일 민감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 아들은 무언어거든요. 근데 약간 보면 걔가 단게 땡긴지 짠게 땡긴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모라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있어요. 그렇죠? 이 친구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 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거야 라는 예측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친구를 처음 보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얘가 표정이 이렇고 어떻게 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나 누구한테나 그 사람이 지원 전략을 같이 구성해 주거나 안 주거나 일단은 쓰는 거죠. 선생님 실은 얘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리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방학 프로그램을 했는데 집에 와서 물을 막 한 5컵을 원샷을 먹어요. 왜냐하면 목 마르다라고 자기가 표현할 수 없는 아이예요.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해야 되죠. 집에 와서 물을 5컵을 원샷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물을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물을 보이는 곳에 위치해두면 가서 자기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요구해야만 줄 수 있는 환경이면 어때요? 그냥 그 안에 물통을 배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학교에도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에 물통을 배치해주거나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행동을 자극을 줄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는 간식을 참 많이 먹고 지내는 친구인데 배가 고파서 화를 낼 수도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간식을 좀 보내드려도 되는지 여쭤보고 중간 간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발달장애인 분들이 꼭 간식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간식을 먹지 않는데 비장애 청소년들은 어때요? 매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배고프면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수학교나 이제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매점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간식을 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문제시 삼기 전에 실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은 이걸 다 해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효과를 더 높이거나 더 좋은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논의하는 건데 저도 실은 3단계 정도까지만 하지 4, 5단계를 우리나라에서 실천하는 건 쉽지 않고 구조화된 세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재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예방인 거죠. 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물통을 배치하거나 간식을 먹게 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적 자극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는데 감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통각, 시각, 청각 이런 걸로 예민해서 자기가 자극을 되게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배려하지 않게 되면 실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 특성들을 존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행동들도 되게 많거든요. 모든 음식을 꼭 다 먹어야 되지 않잖아요. 근데 급식실에 가면 다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들 이건 미각이 도전적 행동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각적, 청각적으로 만약에 들이는 외부 자극들
보이는 자극들 이런 것들이 불편할 경우에 나는 저 빛의 자극 아니면 저 소리 자극이 불편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으로 이 소리가 났을 때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발달장애인한테는 그 소리를 없애주면 되는 것들이 먼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방을 제일 먼저 되게 많이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대체 행동을 하는 거죠. 좋아요. 한참 지루할 타이밍에 딱 적절하게 환기를 시켜주는 메시지예요. 대체 행동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 아이들은 끈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면 끈을 주고 끈을 꼴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그 행동이 잠깐 컴다운 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아니면 교실에 있다가 폭발하시거나 이러시면 어떡해요? 복도를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운동장을 한 바퀴 걷거나 하는 대체 행동들을 지원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사자와 보호자 이 지원 인력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저희가 평상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장기적인 것들은 발달장애인의 위치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들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은 24시간 통제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지원 방식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뀌면 도전적 행동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 드리는데 녹화를 뜨고 있어서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발달장애인 분들이요, 제가 이제 자조 모임을 하거나 자기결정을 할 때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대한 동영상을 볼 때가 되게 많아요. 이상하게 해외 발달장애인들은 되게 당당해요. 좀 그게 왜 그런 걸까라고 고민이 드는데 슈퍼스타 K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스타 K에 나오는 해외에서 온 참가자들이 훨씬 더 떨지 않고 당당해요. 저는 전반적으로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표현에 서투르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게 내가 나중에 힘을 갖게 됐을 때 어때요? 세대의 반복이 돼서 나도 똑같이 통제하고 억압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성인들이 먼저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먼저 손 내밀긴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경험을 일단 많이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학교 상황에서 워낙 통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성인기가 됐을 때 되게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지원 절차는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룹으로 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모든 이용자, 모든 시설에서 그냥 이 환경적인 접근이 들어가는 거고, 개별적인 접근은 이 사람의 행동에 포커싱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천 계획도 앞부분하고 비슷해서 이제 넘어가고, 기능적 의사소통은 이제 학습이론, 고전적 행동 수정을 이제 보완해서 행동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되는데요. 실생활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걸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서 저는 보완대책 의사소통도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언어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것들을 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표현 언어라는 의사소통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으세요? 말로 하는 소통 얼마 안 될 것 같죠, 그죠? 진짜 얼마 안 돼요. 이런 걸 누가 심리학자가 굳이 분석을 해봤더니 한 20% 한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할 때요, 80%가 몸짓, 행동, 표정, 그 분위기, 뉘앙스 이런 건데 발달장애인 80%다 하거든요. 20%가 안 되는 건데 그 20% 때문에 실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 상호작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그만큼 잘 관찰하거나 그들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그게 뭐냐면 발달장애니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왜 이건 특수교육에서 사용하는 거 제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문제행동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이 행동이 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고 대안적인 의사소통 메시지에 대한 행동의 기능을 맞추고 의사소통 사용을 격려하고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라는 건데,
비판적인 거는 여기는 조금 개인적 접근이에요. 지금 계속 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 지원이라던가 직원의 태도 변화는 어때요?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자꾸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언어가 되게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몸짓 언어 사용 방식을 많이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 가면 몸짓 언어 되게 많이 쓰는데 잘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달장애인이 몸짓 언어를 평상시에 많이 쓸 수 있도록 모델링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평상시에 알려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보완대체 의사소통 중에서 사인 매뉴얼이라고 해서 손의 기호를 통해서 언어를 만들어냈을 때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있는데, 그거 뭐냐면 손짓 언어는 뭐냐면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문화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표정과 이렇게 달라서 두 가지가 있죠. 배가 아파, 배가 고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곤해, 그럼 자고 싶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유아들이 쓰는 실은 사인 매뉴얼이라고 해서 거기서 착안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평상시에 자신의 필요한 욕구들을 그런 거죠. 이거를 제가 주스 주세요라고 말을 못하더라도 저희 주스 보였을 때 이거 원래 그러면 어때요? 먹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 이게 이제 용어를 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뭘 하죠? 신체적 개입을 하죠. 근데 신체적 개입은 신체적 개입만으로도 실은 한 강좌가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누군가가 반드시 강제적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때리면 손을 잡고 저희 아이들이 턱을 칠 때 제가 팔을 잡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물건을 엎으려고 하면 손을 잡고 이 사람의 몸을 잡아서 신체적으로 개입하는 것들을 저희가 신체적 개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경우에서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신체적 개입과 학대가 되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했는데 꽉 잡았어요. 멍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이게 학대인가요? 개입인가요?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하게 생겨서 주로 원칙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좋아하는 신체적 개입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약간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개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체적 개입에 실은 어디가 들어갈 수 있냐면 손을 잡아주기도 있고요. 등을 토닥거려주기도 있어요. 뭔가 불안하고 힘들 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아들 17살인데 아직도 잘 때 궁둥이 찔러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걱정이 돼서 캠프 갈 때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혹시 선생님 자다가 선생님 손을 궁뎅이에 갖다 대지 않나요? 절대 그러지 않는데요. 그런 데 있어요. 왜냐면 저랑 같이 있으면 같이 눕자 그래서 제 손을 지 궁뎅이에 막 갖다 대거든요. 저보다 더 큰 게. 왜냐면 그냥 엄마한테는 그런 느낌을 아직도 뭔가 좀 힘들어서 받고 싶은가 봐요. 근데 남들이 보면 되게 이상한 행동일 수 있지만 저는 저희 아이가 만족하고 제가 만족하면 그냥 하려고요. 그리고 그게 밖에 나가서 굉장히 일반화된 행동으로 퍼지지 않는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냥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담화 때도 얘기 드렸는데,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도전적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긍정적 행동이 되거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가족 안에 테두리 안에서 범주에서 이해가 되는 것들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반드시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뭔가 다른 가정들이 그렇게 한다,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인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입들은 여러 가지 원칙들에 맞춰서 주요 지침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제가 꼭 봤으면 좋겠는 건 요거일 것 같아요. 개입을 제가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 얘기를 꼭 드리거든요. 분명히 거주시설은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전 상호 기록지를 되게 디테일하게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게 신체적 개입을 했을 때 최단 시간 짧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신체적 개입이 고통의 경험이나 통증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고통에 대해서 점검하느냐, 종사자들에게 적대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많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체적 행동에 대해서 개입을 할 때는 반드시 단둘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만 개입을 하고, 그리고 이 개입에 대한 결과, 이 개입으로 인해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받고 뭐 물건 파손의 기회를 막았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기술을 해놓지 않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도전적 행동을 할 때 개입을 하는 태도들의 방식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달라고 해요. 이 이용자가 위험한 뭐 유리 그릇을 잡아서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팔을 얼마나 잡았고, 그 잠깐 잡은 동안에 이 사람에게 뭐 자기가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세게 잡아서 멍이 남았다, 그런 멍이 남은 것까지 사진을 다 남겨서 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남겨져 있으면 그거는 학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수시로 아무 생각 없이 얘가 손을 딱 내밀는 순간 얘가 저 할지 몰라고 딱 잡아요. 그게 반복돼서 멍이 남았는데 이거 누가 보면 학대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절대 보이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건 학대인 거예요. 그래서 학대와 신체적 개입의 가장 큰 차이는 제공인력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공인력이 자기 성찰일지를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근데 이게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교육받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 학대를 하는 부모님들도 실은 꽤 많이 계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이렇게 때리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훈련으로 때리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매두 점점 같이 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방어를 위한 개입이어야 되는 거지 이 친구들에게 뭔가 통제를 하기 위한 개입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행동 신체적 개입할 때 저희가 그런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체적 개입이 필요한 게 있어요. 물어요. 물면 어떻게 해요? 때려줘야지. 때려줘야 될 것 같죠? 때려줘야 돼. 그러면 그걸 묵은 걸 풀까요? 더 세게 물 거예요. 걔도 물어야 되나 그럼? 이건 개입 방법들은 이걸 지원하는 방식도 있어요. 물리잖아요. 그러면 종사자분들이 계셔서 얘기하면 물죠. 그럼 어떻게, 여기 만약에 어떤 부위는 물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의 반응은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물리면 더 깊이 입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벌어져요. 그래서 놀리게 돼요. 이렇게 빼야 되는 게 신체적 개입인 거예요. 때리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제 몸을 잡거나 머리를 잡아당겨요. 그럼 어때요? 때가 땡기면 어때요? 더 세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들이밀어요. 그게 신체적 개입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때리고 잡고 맞고잖아요. 방어가 신체적 개입이라는 것들이 먼저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요것과 관련된 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뉴얼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약물과 관련된 건데요. 20분이 됐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안 쉬었어요. 근데 안 쉬고 그냥 갈게,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있으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약물은 이제 이걸 같이 쓰게 해주신 이동석이라는 대장님이 실은 약사세요. 이제 신체장애인, 소아마비 장애인 당사자분이신데 본인이 이제 원래는 약대를 나와서 약국을 하셔서 약물 전문가세요. 그런데 본인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와 관련된 일들을 이제 하시게 돼서 사회복지를 다시 전공하시고 장애학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아무리 약물이 위험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선생님이 말하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약물 관련된 것들을 한 번은 정리를 해주세요. 특히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거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구해서 이 챕터 한 챕터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의 기대와 어긋나지 않게 멋진 용어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가 아동 학대를 차일드 어뷰즈라는 용어를 써요. 학대를 어뷰즈라는 용어를 쓰는데 약물 남용이 드러그 어뷰즈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약물 남용이 아니라 약물을 남용하면 약물이 학대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번역을 약물 학대로 번역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는, 그것만 들으면 벌써 확 감이 오잖아요. 약물을 많이 쓰면 남용이 아니라 학대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약물 복용을 어때요? 자의에 의해서 해요. 그런데 발달장애들은 약물을 타의에 의해서 복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체에 들어가서 뭔가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는 물질 자체를 약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달장애인에게 들어가서 뭔가 변화를 정신적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기 위한 약물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그때 저희가 요거 공부할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의 프로포폴 사건이 떴거든요. 왜 떴는지 아세요? 이제 그 선생님 얘기해 주시라고요. 항정신성 약품은요 1g을 쓰더라도 국가에 기록이 남아요.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실명으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쓰지 않았으니까 그 약이 어디 갔는지 찾기가 어렵고 그 병원에서 어떻게 처방된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밝혀진 거였거든요. 그게 만약에 항정신성 약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안 밝혀졌을 거예요. 이 발달장애인이 복용하는 모든 약물들은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국가에 다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 학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 약물 개입을 하게 돼 약물을 했을 때 일단 위험하게 되는 것들은 근육이 이상하고요.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자율신경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호르몬이나 대사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연성 운동장애가 일어나기도 해요. 이걸 보면 발달장애인분들 중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되게 많아요. 약물 복용하면 불안, 갈증, 변비, 그리고 체중 증가,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이 틱 같은 것들이 눈 깜빡임, 그 다음에 이런 혈액이 이런 틱 같은 것들도 많이 오시고요. 이런 것들이 실은 다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때요? 도전적 행동이라는 걸 막고자, 행동을 조금 온순하게 하고자. 이 누구예요? 발달장애인에게 좋으라고 약물 복용하는 게 아니라요. 다 주변 인력에게 편하려고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저도 실은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경련으로 인해서 지적장애가 온 친구거든요. 그래서 얘는 태어난 생후 6일 때부터 약물을 먹어서 멸일속까지 항경련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매일 약을 먹이면서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을 끊어볼 수 있을까 싶어갖고 제가 신경심리학이라는 걸 따로도 찾아가서 공부도 해봤는데 이 친구한테 득이 될 때 약을 먹는 거라는 생각을 따지면 경련을 하는 것보다는 약을 먹는 게 더 득이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건데 그 외에 행동조절 약들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보면 그러니까 약의 성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하고도 저도 많이 얘기를 나누면 약이 동일한 성분이 있고 이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분에 따른 군을 보면 우울할 때 먹는 게 있고 불안할 때 먹는 게 있고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먹는 것들이 있고 기분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먹는 것들이 여러 가지 군집이 있는데 크게는 되게 많은 군집이 있지만 크게 따지면 항불안제, 항경련제, 항안정제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기능들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기량제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뇌세포라는 것들은 약간 저희가 전기선하고 비슷해요. 저희가 이런 빔을 하나 보기 위해서 여기에 전원을 꽂고 멀티탭을 꽂고 노트북에 연결을 하는 여러 가지 선들의 연결이잖아요. 근데 뇌세포는 신경세포여서 저희 어렸을 때 시뎁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선들이 연기되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뇌세포가 연결이 돼야지 되게 많은 것들이 되는데 이 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연결을 끊어주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도전적 행동을 할 때도요. 이게 막 해가지고 뇌세포 안에서 너는 이런 행동을 해 라는 사인이 와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약들은 절연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을 계속 복용하면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이 절연이 되다 보면 성인기가 되거나 약물 복용해서 멍해지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약은 정말 정확하게 복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약물을 복용할 때는 병원 쇼핑을 좀 다닐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약물을 복용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의사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성분명과 이름명을 저희는 의사처럼 꽤 차고 있지 못해요. 근데 처음에 동일한 성분으로 된 A라는 약, 그러니까 성분명이 같은 A, B, C라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타이레놀과 브루펜이 다른 계열이에요. 해열제 중에서. 그런데 타이레놀 계열의 해열제들이 또 있고 브루펜 계열의 해열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타이레놀 먹어서 안 되면 브루펜을 먹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이 복용하는 약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타이레놀 계열의 ABC라는 약을 A라는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두 번째 처방한 의사가 B라는 걸 처방하면 아니면 A를 먹었는데 A를 끊지 말고 그냥 B를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약물을 잘 모르면 어때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그럼 동일한 성분의 약을 여러 개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약들이 대부분 이렇게 확률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저희 아이가 먹는 항경련제도 원래는 대머리 치료제였거든요. 근데 대머리 치료제가 경련에도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은 앞으로 대머리 치료제가 되고 저희 아이들이 생애 초기에 먹었던 항경련제는 비장애인들이 살 빼려고 식욕 억제라는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 아이 왜냐면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저희 반 아이 엄마가 살이 갑자기 쪘다면서 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먹는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먹냐고 했더니 이거 먹으면 살 빠진대. 항경련제 그렇게 먹기도 해요. 그래서 약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거에 따라서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 아이가 만약에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약 성분 이걸 복용했을 때 6개월 이상 먹으면 안 되는지 3개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 내가 알기에는 이 체중에 이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먹어도 되는지 확인을 하면 그들도 긴장을 하죠. 그럼 자기가 적절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죠. 근데 만약에 무조건 맹신해서 이렇게 하면 아니면 심지어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건 뭐죠? 약 좀 늘려주세요. 이유 없이 약 좀 늘려주세요 하는데 저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할 때는 이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내가 얘랑 같이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약을 먹여서라도 재워서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럴 땐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족 상황은 어때요? 저희가 앞단계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죠. 그런 행동까지 가는 이용자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한국형 약물치료 권고안이 있어요. 그래서 PDD, 그러니까 발달장애 치료제에서 적응증을 인정받은 약물은 현재 거의 없대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약사가 쓴 내용인 거죠. 그리고 약물 치료의 목표가 되는 표적 증상을 일단 좀 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요거에 맞춰서 저희가 그 고향장복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전문단의 의사분이 계신데 제가 이걸 지키냐고 했더니 솔직하게 요거를 다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국에 있는 의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이런 거죠. 그냥 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다 아닌 거예요. 얘는 서브 도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이 도전적 행동은 분명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도전적 행동이라는 용어가 힘드니까 별로 안 좋다, 어감이 안 좋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바꾸면 힘든 행동이라고 하죠. 그냥 같이 쓰면 힘드니까 그게 같이 있기 힘든 행동이니까 그럼 힘든 행동은 안 힘들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힘든 행동이라고 하는 건데 정말 저는 그 말이 제일 와닿긴 해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힘든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거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될 때 쓰는 게 약물인 거고요. 부모를 포함한 그 보호자는 이 약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알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이후에 의심병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감기약도 확인을 해요. 감기약도 확인해 보면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갔을 때 따지죠. 이거 안 먹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항상 물어봐요. 저희 아이가 복용하고 있는 항경련제가 무엇인데 이것과 지금 혹시 아이가 먹게 되는 해열제 아니면 감기약, 설사약 이런 것들이 서로 기량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확인 못해서 아이에게 사고가 생기면 그 보호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이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면 평상시 어떤 다른 약을 처방받아야 할 때도 그 약에 대해서 기량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직원과 기관의 개입인데요. 도전적 행동의 본질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기관 직원들은 알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요거 알려드리고 이제는 잠깐 쉬거나 화장실 갔다 와서 질문을 받을 텐데요.
그런 게 있어요. 도전적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를 위한 헌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현장들은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게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과 기준을 발달장애인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행동을 도전적 행동으로 바라보지 않기 위한 내용인 거고요. 관련된 모든 서비스는 모든 개인이 지역사회의 완전하고 가치 있는 일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삼진아웃 제도 이런 거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지원을 배제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고요. 모든 서비스는 개인에게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각 개인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한 내용인 거고요. 모든 서비스는 개인이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도전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선택하는 것들이 시설 입소가 먼저 우선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상담을 오셨는데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거주시설 입소 안내밖에 없다라고 해서 거주시설 입소를 먼저 권장하는 게 이유가 내가 거주시설에서 살고 싶으면 거주시설에 입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체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 계실 때 그 실태조사를 해보면 자의에 의해서 거주시설 입소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타의에 의해서 입소하시는 거죠. 저희는 실버타운 자의에 의해서 입소하잖아요. 그죠? 발달장애인도 거주시설이 필요에 따라서 자의에 의해서 입소하는 건전한 조금 기관으로, 그러니까 저는 탈시설 정책을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거주시설 폐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어쨌든 저희 엄마는 거주시설 입소를 요새 희망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삼시세끼 해먹기 싫어서. 근데 필요에 의해서 거주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거주시설을 건강하게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없앤다고 다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모형의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 법인에 소속되는 것처럼 가는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서비스는 적절하게 훈련받고 자격이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직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도전적 행동을 할 때 저희가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 중에서 그런 거 하거든요.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저도 이걸 어떻게 아까 방어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신체적 개입하는 태도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배우러 가면 보폭도 배우거든요. 이 사람하고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했을 때 몇 미터가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등을 보이지 않고 옆모습을 45도 선에서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원을 개입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잡고 세게 만들게 하고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우연치 않지만.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정당방위하기 위해서 무술하시는 분들이 방어 행동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기법이 많아요. 실제로 조언을 주셨던 분도 그분들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인간중심적인 접근법들을 계획하고 고민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그리고 모든 서비스는 가장 최근의 연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가장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처음에 행동 수정하다가 응용분석 행동하다가 긍정적 행동 지원으로 넘어왔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긍정적 행동 지원 이후에 또 다른 지원 개입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그런 개입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헌장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영국에서 우리로 치면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위해서 만든 헌장이에요. 그래서 번역할 때 조금 내용이 이상해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헌장들을 만들어 놓으면 국가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발달장애인들이 조금 더 자신의 권리주체성을 가지고 실은 내가 이것들을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릴 권리가 있었던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예산이 1등이 노인, 2등이 아동, 3등이 여성, 4등이 장애인이거든요. 주요 계층이 4등인데 그리고 사회복지학과에서도 주류 대학에서는 조금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쪽으로 많이 하고 장애인 복지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문화가 자꾸 이상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 복지의 가치가 되게 높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희가 권리를 얘기하면 제일 싫은 낮은 위치성이나 더 많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표가 있거나 목소리 큰 사람을 위한 정책이 먼저 되는 것 같아서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성인기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 행동을 하건 안 하건 국가의 지원이 우선시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노인 예산, 아동 예산 많이 늘릴 때 장애인 예산도 함께 늘어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장애인 예산은 동결 내지는 축소되는 분위기여서 조금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도전적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가족 전체에게 위기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조차 없을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관이나 주변인들이 더 많은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해서 자꾸 뭔가 부끄럽다거나 죄책감을 부모가 함께 갖기 시작을 하면 숨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더 지원 방식을 줄여나갈 수 있어서 이걸 많이 개방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질문 있으면 여기서 받았던 내용들은 제가 이제 이건 얘기했고요. 일관되고 단호한 양육태도 너무 어렵다 했는데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신이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나는 못해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저도 듣거나 교육을 찾아다니면서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거든요. 듣고 오면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일관되고 단호한 양육 태도를 하기 위해서 그 양육 방식을 바꾸려고 조금씩이라도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고 조금 더 보태고 하면 명확하게 늘 일관되고 늘 단호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와의 양육 방식에서 한 60% 70%라도 이렇게 실천하고 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임아웃 제도는 이게 행동수정 1세대 모델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아직도 이걸 많이 써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단체 생활 안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아이들 훈육 방식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답은 아닌데요. 18세 이전에 학령기 아이들까지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인에게는 더 이상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되게 이거 타임아웃과 관련돼서 속상한 얘기가 뭐냐면 발달장애인 분들하고 이제 제가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 라고 여쭤보면 하지마, 안 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타임아웃 나오죠? 벽 보고 서 있어. 손무릎. 이게 내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살면 어때요? 삶이 괴로워져요. 그러면 저도 어느 순간에 도전적 행동을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해본 일이 많았고 하고 싶은 게 많아야 되는데 늘 하면 안 되고 조용히 해야 되고 다 먹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원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되는 삶이 많아질수록 성인기의 도전적 행동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주제는 일단 다 말씀을 드렸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제일 좋은 강사 일찍 끝내는 강사니까 한 분이나 두 분만 얘기 들어볼게요. 저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춘이라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눈으로 봐도 엄마 터치하지 마. 내가 모르는데 알아서 할게. 이런 뉘앙스가 느낌이 와요. 얘기를 하니까 사춘이라고 하는 거. 요즘
기본적으로 요즘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어디를 가게 됐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게 있는데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목요일에 얘는 뚝섬 수영장을 가면서 학교 가면서 가다니까 자꾸 챙겨갖고 나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딱 돼서 4시간 돼서 6시간에서 생각이 나는 거 얘 오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가고 걔를 찾아서 이제 여기서 만나서 야 오늘 나 이렇게 가는 날에 그냥 깜빡 잊어버렸어.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누구도 안 간대요. 안 가고 지금 뚝섬 수영장 갔다 안 간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정말 앉아서 가면서 일단 갔다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갔다 가자 그러면 그냥 조용히 좀 앉아서 얘기를 했어. 좀 가서 들렸다가 가자. 그냥 가자고 하고. 근데 선생님은 우리 가게 됐어요. 갔는데 물으려고 딱 들어가면서 문을 갈 때까지 잘 봤어요. 착 열더니 옆에 아이를 빵 때리는 거예요. 이게 좀 두 번째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 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얘를 아는 기관에 전부 연락을 했어요. 학교에 뭐얘 1대1로 하는데 뭐 이런 일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처음 뵈는 학교에서도 깜짝 놀래고 체육이 어렵다고 뭐 상상이 안 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놀고 근데 이런 일 두 번째 있었는데 또 야구를 해야 돼. 야구를 매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기다려야 되는 건지 저희 지금 상황을 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사전에 어때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당사자분을 실은 좀 알아요. 근데 그분은 자폐성장이에요. 예측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발생하는 거를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드릴게요. 그 꼭 들려야 되는 곳이 혹시 어디였어요? 이 아이가요. 네. 그 뚝섬 아니 뚝섬이 아니라 강제로 어쨌든 같이 가자고 하는 곳이. 네, 우리 부모의 사무실 이제 주간보 처음으로 주간활동 서비스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첫날 빠진다고 해서 우리 생활에 큰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도 실은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면서 약간 자폐적 성향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저는 실은 최근에 제가 실은 지난주에 되게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직 느낄 나이는 아닌데 되게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부모운동 1세대셨던 분의 부모운동을 하셨던 분이 이제 아직 젊으신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죽음을 보면서 저는 뭐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살까. 근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못하면 말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입사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한 걸 빠져요. 뭐 이런 건 큰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아닌데 평상시에 만약에 그 상황이 예측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처음 성인 초기라서 내가 비장애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험을 처음 하는 시기가 성인 초기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는 계속 통제를 당해요. 학교 선생님도 나보다 위에 있고 부모도 나보다 위에 있고 한데 성인이 되면 갑자기 복지관에 왔을 때 나한테 이름 불러주고 어른 대접해주고 부모님들도 내가 어른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내가 갑자기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냥 문을 세게 열었어. 그러면 그건 도전적 행동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문을 세게 열고 들어가서 누구 뺨따구를 때렸어. 이건 분명히 파리가 있기 때문에 도전적 행동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약을 복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약보다는 오히려 의사소통이 안 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이러한 우리가 사전에 설명이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매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남편한테 저는 밀착형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싶어요. 저보고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 아들이 비장애인이 아니었으면 너는 올가미가 됐을 것 같다고. 근데 남편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오늘 저녁에 뭐 할까 이러고 막 물어봐요. 사전에 설명을 실은 알고 있으면 그 대신 저는 뭘 하냐면 남편이 누구랑 술 먹지만 알려주면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안 알려주면 전화해요. 왜냐하면 위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니까. 근데 발달장애인한테 사전 고지라는 행동들이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저희 아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저의 자기 성찰을 고백하면 저는 저희 아들이 굉장히 중증이고 언어적 표현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했는데 어느 날 얘가 청소년이 되면서 생각보다 수용 언어가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남편이랑 둘이서 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막 알아듣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리액션들이 막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저희가 굉장히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런 주간활동 서비스가 부모에서 시작이 되고 어떤 걸 가서 뭘 할 거고 며칠 날 갈 거고 이걸 적어도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네가 이걸 해봤는데 너무 가기 싫어. 그러면 안 갈 수 있어. 그리고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회들을 주고 여기에 왔는데 도저히 자기랑 그 서비스 제공료랑이랑 나랑 안 맞아요.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뭐 배우러 갔어요. 근데 그 종사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강사 등록 안 하잖아요. 발달장애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종사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하루 일과를 구성하는데 자기가 충분히 개입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이 안 돼 먼저 하지 않고 지금 보여진 이 따귀를 때린 행동에 너무 포커싱이 가게 되면 오히려 그걸 본인이 더 의식해서 다음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 갈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건 발달장애인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냥 땡땡이를 치고 좋아요. 근데 막상 땡땡이를 치고 되게 심심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볼까? 라는 생각이 내재적 동기가 그거예요. 내가 가볼까? 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야지 발달장애인이 그거를 말로 설명하고 상황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네가 지난번에 그래서 거기 가기 싫은가 봐. 가지 말자 오늘은. 그래서 그냥 하루 땡땡이 쳐보고 굉장히 심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일단 성인기가 돼서 이렇게 나오면 주변의 피드백이 약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다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지속 빈도가 그러니까 체육군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따귀를 때린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땐 그런 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먼저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을 먼저 좀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나불거리긴 쉬운데 실천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래서 맨날 양육 일기를 아직도 쓰긴 하거든요. 내가 또 이렇게 뻘짓을 했구나.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서 하는 것들을 하면 조금 더 다음번에는 조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따귀를 때리는 행동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연하게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인 거지 이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 특성의 전부를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고 그게 성인 초기에 그래서 보통 사춘기도 좀 늦게 오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아정체감이란 내가 그래서 제가 만난 중학생 친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는 장애인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계속 주변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니까 자기는 장애인이 아니래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장애인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자기 특별한 사람인데 왜 특별한 사람 대우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일상생활 안에서 많이 상호작용들이 그리고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것들은 저희의 생각이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충분히 우리는 먼저 미란다의 고지를 그들에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남자 친구인데요. 네, 경기에서 쌍둥이로 남자아이를 제가 본 지가 6학년 한 2년 반, 2년 정도 됐어요. 지금 본 지가.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고 자기 의욕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와서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자존감을 좀 높여주려고 걔한테 이제 존댓말을 써주고 굉장히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지금 중2 이제 여름방학 지나갔잖아요. 선생님하고 트러블이 있어요. 이 친구의 특성이 뭐냐면
말로 해서 조종하는 거예요. 다 조종할 수 있어요. 엄마를 통해서. 가족이면 선생님이면 친구면 다 조종이 가능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조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선생님은 얘를 그러니까 그걸 부모님은 몰라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선생님을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종이 안 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도 맞고 근데 그 선생님이 약간 기술이 부족했다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근데 다 차단을 했어요. 이 아이. 완전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 친구는 맨날 이렇게 떠받들리면서 살았고 엄마는 종이고 아빠는 노예예요. 얼마만큼 노예냐면 엄마가 말하기를 밤 11시에 너무 피곤해서 들어와도 이 아이가 놀자고 하면 연기를 하면서 무슨 태워준대요. 중학교 1학년. 약간의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조종하게 하지 마라. 제발.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내가 간이할 문제가 아니고 제발 조종하게 하지 말아라. 뭐 친가 외가 다 조종해요. 자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 조종해서 엄마가 그걸 다 들어줘요. 그걸 소위 저희가 장애를 벼슬로 만들어. 네. 그리고 엄마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했는데 저를 무서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뭐 그런 걸 찾아갖고 한 걸 줬는데 보고 하여튼 느꼈어요. 엄마가 느껴가지고 이제 저 앞에서는 아닌 척을 해요. 딱 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학교에 이제 개학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얘를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해줬고 바이올린을 배우게 해줬고 그 다음에 걔를 데리고 이제 뭐 음악회에 간다거나 이제 사회성 훈련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이론 공부를 좀 시켜주고 제가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악 그 바이올린 레슨을 가는데 자기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30분 동안 안 가고 민그적 거렸어요. 그래 저 지난번에 선생님 글쎄 개 목숨 개목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래 저도 좀 내버려 두는 형이에요. 제가 경험해서 터득하라고 주거든요.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줄게. 몇 개까지 기다려줄까? 이러면서 기다렸어요. 3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교실 입구까지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좀 앉아있자. 그때 이제 바이올린 선생님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화장실 간다고 했다가 바이올린 한 번 정도 하고 치웠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러면서 너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권사님도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들으니까 얘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힘들다는 말이 싫다는 말이 사랑하기가 힘들어져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길에서. 그래? 저희 집에 와서도 자주 죽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죽자. 몇 분만 죽을래? 너 죽어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넘겼거든요. 길에 들어 누웠어요. 죽고 싶다고. 그래? 그래 죽고 싶어? 그럼 죽어봐. 조금만 죽었다가 가자. 그래서 차가 부르면 일어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안 해주니까 계속 하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얘를 사랑하기가. 그래서 이제 사랑을 서로 같이 하는. 그러면서 하기는 해요. 선생님 나 언제까지 사랑해 줄 거냐고. 그래?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그래. 사랑하지 마요. 막 이래요. 싫어 난 너 사랑할 거야. 난 너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너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 너. 내가 이래. 연애하시는 거. 그 밀당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보면 너무 불쌍한데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확인하는 거잖아요. 정말 던져버리고 싶은데 정말 참고 살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엄마한테 했어요. 나도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고 제가 사실대로 말했어요. 일단은 그 친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조건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친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1번 되고 단호한 양육 태도를 저희가 권위적 부모 유형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모님을 저희가 허용적 양육 태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권위적과 허용적이 제일 구별되는 게 단호함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 단호함이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의사소통을 나누고 밀당을 나눌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를 둘러싸서 지금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게 얘는 이 친구의 입장에서 그 중2의 생애 주기별 역으로 보면 또래가 좋아야 되거든요. 다 성인들로부터 내가 욕구 충족을 하려고 하고 그 성인들은 내가 반드시 굿보이여야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거잖아. 실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성인들을 떠나서 그냥 그 중2의 학생 아이가 내가 말을 잘 들어야지만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줘 라는 압박감을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은 나를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거부하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전후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회성 훈련이라는 제목을 달고 저희가 하는 것들 중에서 프로그램, 자기결정이든 사회성이든 프로그램으로 형식으로 제목을 달고 하면 요 시간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은 요 시간을 넘어서서 이 친구한테 지금 지지태계가 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정도 의사소통 기능을 가졌으면 통합학급에서 친구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그런 것이 좀 어렵다고 하면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을 하면 중고등학교 가면 자기 장애인 친구가 더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랑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또래의 장애인 친구를 만들어줘서 사람은 당연히 좋고 싫은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 친구는 계속 그 경험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예뻐해야 해, 나를 좋아해. 유아기적 사고에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못 번하고 있는 걸 옆에서 그걸 따라가지고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함께 모두 단호한 태도를 견딜 힘이 없는 친구는 아닐 것 같아요. 견딜 힘이 있는 친구여서 네가 나에게 사랑을 발휘하지 말고 또래 안에서 그리고 네가 먼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함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본인이 그리고 내가 힘든 것들이 그리고 꼭 사람이 사랑받으면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런 걸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이 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냥 살아. 저희가 그냥 살잖아요. 근데 누구를 엄청 좋아하면서 매 순간 살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건 내가 불안하고 내가 지금 힘들다. 그 말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기가 만족감을 갖기 위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자기 신뢰를 자기 확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게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건 단호한 반응들도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모임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정도 고기능이면 악기를 했을 때 그게 주변의 피드백이 좋아서 악기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악기가 좋아서 하는지 정말 악기가 좋아서 하면 그 악기가 주는 매력을 자기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는데 또 이 친구가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다른 친구들은 이제 사실 저희 아이들이 악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관여를 했는데 저희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서 전 다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단계 조금 올라가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는데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네가 못 넘어가고 있다는 자극을 분명히 쌓이는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모든 발달 장애인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자녀분은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갔지만 다른 지점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 안에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불안감이 높은 친구가 내가 여기를 넘어가야지 저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봐줄 거야. 저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야라는 것들이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완벽하게 넘어가지 못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거고 그건 장애가 있고 없고 성격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누구나 우리도 저 옆에서 보면 어떤 걸 못해도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성격이 있고 난 이거 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짜증 되게 많이 내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꼭 발달장애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성향인데 그 친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 가장 큰 어려움은 타인의 시선이요. 타인의 애정 욕구,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악기를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장애인이어도 악기를 하기 때문에 좋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악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확인은 꼭 필요해요. 그것도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너무 좋아했거든요. 확신이 있어서 시켰죠. 확신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번트 정도 되는 친구들이 아니면 저는 무언가 몰입하는 것들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되게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부모의 욕구나 타인의 욕구에 의해서 서번트 기능이 있는 친구들은요 주변에서 그렇게 자극하지 않아도 그 친구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서번트라는 것들은 부모나 환경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영재가 아닌 그 뭐라 그러죠? 조금 고기능의 반영 정도를 저희가 서번트라고 믿고 싶은 부모의 욕구인 거고 환경의 욕구인 거지 정말 서번트인 친구들은 가만 냅둬도 실은 잘 그걸 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서번트 친구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마커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본인이 좋아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예를 들어서 주면 모든 그 친구의 감화물은 뭐냐면 마커를 사줄게요. 자기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게 저는 하면 그렇게 하고 치고 만약에 냅두면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계속 그림을 그려요.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서번트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악기,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즐거운 여가 생활, 내가 좀 잘 아는 저희도 그렇잖아요. 내가 악기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행복하고 운동을 하면 조금 더 리프레시 되고 이 정도를 위해서 알려주고 훈련하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이 친구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이슈화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주변의 욕구인 거지 당사자의 욕구는 아닐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면 그리고 그런 압박이 분명히 저희가 인간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녹화가 항상 이럴 때 부담이긴 한데 그런 거죠. 인풋 대비 아웃풋을 부모도 봐요. 내가 얘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 거기서 성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친구한테 압박을 허용적이지만 되게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하면 뭘 어떻게 이것만 하면 이러면서 관계적으로 굉장히 악순환이 될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조금 가족 전체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환기하는 시간들이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관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회의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선생님도 권사님도 많이 도와주시니까 부모님 그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당사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회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들을 초래한다. 그리고 인간이 살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어머님한테는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다니까. 네.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가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네, 어쩔 수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보시기 불편한 거지 그 가족은 그 가족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같이 다니는 게 도저히 어렵고 힘들다면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안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자꾸 누군가를 문제시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면 죄책감이나 불안 수준은 더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이 가족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냥 나랑 얘랑 잘 안 맞는구나. 그냥 그러고 넘기시고. 그래서 제가 제 옷이라고 이게 무슨 내가 옷이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자꾸자꾸 풀어드리는데 살면서 저희가 문제시하는 것들은 문제시하면 끝없이 문제시 될 수 있고요. 그냥 가볍게 넘기면 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많고 그 가족이 도저히 이것 때문에 저희가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가족이 위기 상황에 없는 거예요. 정말 자해, 타해 뭐 이런 기물 파손들이 있어서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수 없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희가 정말 도전적 행동이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는 일상적으로 그냥 가족 안에서 누구나 일어날 수 있고
관계 안에서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방식들이 발달장애인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전적 행동은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고 타인을 인정하는 문화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늦어서 여기서 마치고 선생님들이 제 주소, 메일 주소랑 전화번호 아시거든요. 그래서 또 필요하시면 정보 있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